자, 문법 특강 오늘은 이제 9강입니다. 9강이고 교재로는 18장에 보면 문장의 개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또 두 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그 다음 또 교재의 19장에 있는 문장 성분 두 번째, 그리고 서술의 자릿수 개념, 요 네 개의 개념을 묶어서 9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어를 쪼갰죠. 단어를 쪼개서 형태소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장에서 바르게 쓰는 그 맞춤법이죠. 표준 발음, 음운 변동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시야를 크게 보는 거죠. 문장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개념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 자, 포인트는 완결입니다. 무엇을? 생각이나 감정. 이를테면 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밥이 또는 밥을 이런 말만 딱 던졌을 때 맥락상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맥락이 없다면 밥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뜻이 전달이 안 되죠. 근데 밥을 줘 이렇게 하면 또는 밥을 먹어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가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를 전달하려면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 문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문장이라고 한다면 문장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의미상의 조건과 구성상의 조건과 형식상의 조건을 나누어 놓았는데, 자, 제일 확인하기 좋은 형식상의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한 문장이 뭐 되었다? 끝났다라는 종결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실현되죠? 구두점으로 실현되죠. 구두점 중에 마침의 종결의 표지 구두점이 소위 말하는 마침표가 있고요. 평서문이나 명령문 같은 건 이 표지를 쓰죠. 그 다음에 물음표, 의문문, 그렇죠. 그 다음에 감탄문일 때는 느낌표를 쓸 수 있습니다. 요 세 개의 표지는 종결 표지입니다. 문장이 끝났으면, 저런 표지가 하나 있으면 문장 하나임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문장의 정의에 기초해서 의미상의 조건을 보면 완결된 내용을 갖춰야 된다. 이 완결된 내용을 동그라미 쳐서 요 생각과 감정의 선을 그어주십시오. 완결된 내용의 대상은 화자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 자세하고 길게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만 하면 한 덩어리는 전달된다. 그 한 덩어리가 바로 뭐다?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 내용에 뭐가 채워져야 하는가? 자, 그게 바로 구성상의 조건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이게 우리 조금 이따 또 뒤에 하겠지만, 그 혼문장이다, 격문장이다 할 때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몇 번 나왔는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주어와 서술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태는 온전한 서술어로 마무리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용상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꼭 들어 있어야 그게 완결된 내용을 갖춘 문장의 조건이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아주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밑에 불이야 있죠. 불이야를 보시면 서술어 단독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소형문이라고 쓰시고요. 요거는 개념으로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관계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밥을 줘. 문장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듣는 사람인 너가 나에게 밥을 줘라는 맥락 속에서 그냥 밥을 줘야도 문장이 되는 이유는 너가라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하고 주어가 뭔지 알 수 없는 주어가 없는 것 같은 문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밥을 줘에서 주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맥락상 주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데, 불이야라는 문장은 불이야. 주어가 뭘까요? 판단하기 어렵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쟤는 뭘 찍었나요? 느낌표를 찍었죠. 문장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도 문장이 되는 예외적인 문장. 무슨 문장? 소형문.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어 단독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단독 문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뒤에 서술어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문장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문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술어는 우리 지금 아직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문장에서 기능을 하는 어절 단위의 이름인 문장 성분의 이름이죠. 그러면 문장 성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갖다가 문장에 집어넣어서 어떤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성분, 서술어가 된 문장 성분은 재료가 되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동사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서술어로 갖다 쓸 수 있다. 맞죠? 용언. 그 다음에 형용사를 갖다가 서술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들어본 적 있죠? 서술격 조사 이다 앞에 체언을 붙여서 자 이다는 조사니까 앞에 체언을 붙여서 하는 덩어리입니다. 요 세 가지 형태의 서술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장 기본 유형을 무엇이 어찌한다 동사를 서술어로 갖다 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떠하다 형용사를 서술어로 갖다 썼을 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이다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를 결합시켜서 서술어로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어찌한다 동사 서술어, 무엇이 어떠하다 뭐 형용사 서술어,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이다 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 서술어. 그럼 이 앞에 무엇이가 뭘까요? 다 주어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성립되어서 완결된 화자의 화면이 자꾸 깜빡거리네. 완결된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됐나요? 최소가 나왔으니 한 번만 짚고 갑시다. 최소라는 말이 우리 앞에 두 번 더 나왔습니다. 뭐죠? 의문과 형태소. 자, 의문은 뜻을 가진 게 아닙니다. 뜻을 변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단입니다. 이때 뜻은 형태소의 뜻은 실질적인 뜻과 문법적인 뜻. 실질적인 뜻을 가진 것을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뜻을 가진 것을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하면 세 개 그냥 기억하라죠. 조사하고 접사. 됐나요? 자, 복습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문장 됐죠? 문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문장 성분 말고 어절, 구절 이런 말들도 한 번씩 씁니다. 맞나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음절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문법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빠졌죠. 음절도 한번 짚어볼까요? 음절은 한 글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발음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됐나요? 그 음절들이 모여서 띄어쓰기 개념에서 띄어서 있을 때 그 띄어져 있는 한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절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어절 문장을 구성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하고 일치한다?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자, 그런데 이 어절 하나가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것은 모든 문장 성분이 그 문장 전체 수준의 문장 성분이라고 모든 어절 덩어리 하나가 문장 전체의 문장 성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겹문장이라는 게 있죠. 겹문장은 뭐 이어진 문장 말고 아는 문장이죠. 아는 문장은 이 문장 전체를 기본 단위로 보면 어절이 두세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여러 개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문장 성분이 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 한 어절은 그 안긴 문장에서는 또 하나의 성분이 되죠. 그래서
어절 이꼴 문장 성분이란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불안한 진술일 수도 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단위가 어절이기 때문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들은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 결합되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조사는 앞에 체언에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얘들은 독립된 어절을 이루지 않고 앞에 있는 단어의 일부 또는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한 어절을 이룬다. 이건 띄어쓰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자, 어절에는 지금 뭐는 안 나왔죠? 의미의 관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덩어리고 그것이 이제 문장에서 성분으로 기능한다까지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죠. 구와 절이 있습니다. 자, 구 볼까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중심이 되는 말과 그것에 딸린 말들의 묶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주어와 서술의 관계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새 옷을 샀다. 자, 어절 전부 다 문장 성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옷을이 뭉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샀다라는 서술의 대상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새 옷은 목적어를 물어보면 옷을입니다. 새는 관형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뭉쳐서 한 개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죠. 목적어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절 이꼴 문장 성분이란 말 틀린 말도 아니고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거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나는 아버지께서 만들어준 옷을 입었다. 나는 서술어고요. 주어고요. 아버지께서 만들어준 전체가 관형어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것이 옷을 수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장 성분 하나하나가 어절 하나하나가 모두가 문장 성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위험하다는 얘기 그 이야기고 어쨌든 두 단어 이상이 또는 두 어절 이상이 뭉쳐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의 단어처럼 그랬을 때 걔를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무슨 관계는 없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는 없다. 됐나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사실 우리가 문장, 격문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끌고 왔는데 밑에는 더 깊이 들어가 버리죠. 자, 이제 절입니다. 절.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인 것은 구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것은 구와 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덩어리 속에 무슨 관계가 있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덩어리는 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뭐죠? 격문장 중에 아는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성분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주어 서술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민지는 그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봅시다. 민지는 주어죠. 어절 하나가 뭐가 됐어요? 문장 성분 하나가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 이 전체가 서술어인 것 같은데 기다리다와 있다가 두 개가 합쳐졌죠. 그 단어가 두 개가 근데 의미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의 의미를 다가옵니다. 단어 두 개, 어절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구인지 절인지 생각해야 되죠. 근데 기다리고 있다 안에 주어 서술 관계는 없죠. 그래서 우리 이건 이미 압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관계죠. 하나의 용언 기능을 하죠. 그죠? 서술기. 그러면 두 개 이상이 한 덩어리 역할을 하니까 이건 뭐다? 구가 되는 거죠. 자세히 들어가면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동사 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럼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뭔가요? 누군가가 오기를 핵심 목적은 오기를이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누가 와? 그 친구가 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기를이 사실은 이 문장 전체에 기다리고 있다의 목적입니다. 무려 몇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근데 이게 구인지 절인지 따져보자고. 그 친구가 오기를 안에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오다라는 주어 서술 관계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절이 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절이 되니까 목적어 되는 분사는 주로 체언이죠. 그래서 이 기가 명사 파생 접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명사처럼 만들었으니까 어려운 말로 명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이 안겨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 명사절 안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와? 친구인데 이 그는 친구에 들어가죠. 아까 제가 새 옷을 묶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이해되셨나요? 물론 그는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관형어라고 분리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이 덩어리는 구 또는 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친구가의 주어 서술로 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건 구고 맞나요? 핵심은 친구죠. 그러니까 친구에 묶여 들어가니까 무슨 구? 명사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 깔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그러면 구를 어떤 걸 명사구라고 어떤 걸 동사구라고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로 하는지 조금 해놨는데 빠르게 한번 볼게요. 겉으로 볼 때는 관형어와 명사가 합쳐져 있다. 자, 누가 더 힘셀까요? 핵심 명사겠죠, 그죠? 그래서 새 옷, 언니의 옷, 철수와 민수, 새 옷, 언니의 옷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옷이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들은 명사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구로 해석하는 경우 명사와 접속조사와 명사가 합쳐서 덩어리 되었을 때 접속조사가 우리 기억나시나요? 조사의 3대 산맥 원래 제가 양대 산맥이라고 나머지는 작은 거라 그러는데 그죠? 뭐죠? 격조사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우리말에 접속사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언에 붙는 와, 과, 랑, 하고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접속조사고요. 그래서 철수와 만수가 한 덩어리가 되었죠. 됐나요? 이것도 명사구입니다. 동사구는 부사와 동사가 합쳐져 있을 때 합쳐져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을 때 띄어쓰기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 구가 되죠. 민지가 밥을 잘 먹는다. 이 잘은 따로 문장 성분됩니다. 뭐죠? 부사어도 됩니다. 그런데 잘 먹는다가 의미적으로 합쳐진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그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큰 틀에서는 동사구. 사실은 이때까지 시험에서 이 구는 잘 다루지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기다리고 있다처럼 본용어가 보조용어니 결국 띄어쓰기 되어서 두 어절인데 하나의 용어처럼 기능한다. 무슨어? 동사구라고 합니다. 먹어버렸다. 됐죠? 자, 그 다음 형용사구. 두 덩어리를 합쳐서 결국은 뭐해? 형용사 역할을 해. 너무 크다. 부사어와 형용사 서술어죠. 그죠? 합쳐서 통째로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구. 그 다음에 본 형용사와 보조용은 예쁘지 않다. 내나 본용은 보조용 케이스인데 이건 위에 건 동사고 이번에는 본용은이 형용사에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관형사구. 관형사구가 최종적으로 뭐? 관형사처럼 관형어 역할을 하겠죠. 이 옷은 아주 새 옷이다. 옷을 꾸며줍니다. 맞나요? 새 옷이 꾸며주고 아주는 사실 새를 꾸며줘요. 그런데 아주 새가 통째로 옷을 꾸며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새 덩어리는 뭐다? 관형사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형사가 연결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빨리 해야 돼. 모든 일, 그 다음 이 모든. 이는 모든을 꾸며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는 일을 꾸며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이 합쳐서 일을 꾸며주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뭐다? 관형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쳐서 이 모든 합쳐서 됐나요? 네. 다음 부사구. 부사 연결되어 있을 때 민지가 아주 빨리 먹었다. 자, 빨리 먹었다. 아주는 빨리 보내줍니다. 제가 빠르게 말했지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관형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앞에 관형사는 누구를 꾸며주는가 한번 볼까요? 이 일이죠. 모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관형사라서 모든이라는 관형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관형사는 좀 체어를 꾸며주거든요. 자,
그런데 부사는 기억나시나요? 부사는 영혼을 수식하고 맞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장에 있는 관형어도 꾸며주고 맞나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도 꾸며주고 제가 이걸 하나 빠뜨렸죠. 뭐죠? 다른 부사도 꾸며주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명시 체험도 꾸며줍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주는 빨리를 수식하는 게 맞아요. 근데 통째로 아주 빨리 전체는 뭐 먹었다를 수식한다고 봐야 되겠죠. 됐나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성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장 성분은 개념을 사전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말한다.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밑에가 중요합니다.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와 일치한다. 이 말은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견문장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문장 성분을 주성분은 문장의 뼈대를 이루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장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을 다 필요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서술의 성격에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가 있죠. 그 다음에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어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라고 보죠. 근데 서술의 성격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사어가 있었죠. 그런 애는 이제 부사어지만 나중에 주성분처럼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사어를 우리는 따로 뭐라고 하더라?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뼈대가 되는 문장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성분 주목, 보술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은 굳이 말하자면 수식 성분이죠. 꾸며준다, 수식한다, 제한한다, 한정한다, 꾸며준다 다 같은 말입니다. 됐나요? 그럼 관형어는 누구를 수식하고 제한하고 한정하고 꾸며주죠? 문장 속에 있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맞나요? 체언은 품사의 개념이죠. 문장에 들어오면 이게 문장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배웠던 단어들을 갖다가 문장에서 기능하게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주어다, 목적어다, 보어다로 우리는 문장 성분을 분석하지만 그걸 다시 자세히 보면 어떤 단어로 형성되어 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관형어는 문장 성분의 개념이지만 얘가 하는 일은 뒤에 성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어가 뭐여야 된다는 거죠? 체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사는 우리 많이 했죠? 뭐죠? 방금 했습니다.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서술을 수식하는 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에 됐죠. 문장 성분 중에 다른 관형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기 말고 또 다른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어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독립성분이라 해서 독립어 하나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설명한 주성분과 부속성분은 사실은 다른 성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규정되죠. 정해집니다. 그런데 독립어는 다른 어절들, 즉 문장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냥 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독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네. 이 이야기는 특별하게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주성분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주성분은 문장을 읽는데 골격이 되고 서술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첫 번째 주어.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으로 무엇이나 누가 해당된다. 아까 우리 문장을 세 개로 나눴죠. 무엇이 어찌한다. 어찌한다에 무엇이가 되는 것. 또는 사람이면 누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에 또는 무엇이 어떠하다. 형용사 서술에 대해서 그 누가 또는 무엇이에 해당되는 게 주어. 됐나요?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체험 플러스 서술의 조사 서술에 대해서 뭐가 또는 누가 그게 해당되는 게 다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그런 그 서술어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첫 번째, 체언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주격 조사. 현대 국어에서는 이가가 기본이죠. 맞나요? 자, 그리고 중세 국어 때는 이만 있었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가가 들어가요. 그렇죠? 뭐 이제 뒤에 국어의 옛모습 할 때 하겠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죠. 요것도 있고 실현되지 않는 것도 있고. 자, 떠올리기만 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럼 뭐를 이용해? 이가라는 조사를 get으로 바꿉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as는 부사격 조사도 됩니다. 그런데 주격 조사가 될 수가 있죠. 주어가 누구일 때? 무정물일 때. 무정물 구체적으로 단체나 관공서 같은. 그래서 예문이 잘 나와 있어. 그거부터 볼까요? 질병관리청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자, 발표 누가 했지? 그렇죠. 질병관리청. 이걸 질병관리청이 대책을 발표했다 해도 말이 되긴 되는데 s를 조금 더 잘 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질병관리청 꼭 관리자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질병관리청에서 놀았다. 그러면 이 s는 뭐죠? 부사격 조사입니다. 되셨나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뭐 가와 get는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격조사는 생략이 굉장히 잘 됩니다. 격조사를 생략해버리고 친구가 왔다를 친구 왔다 할 수 있죠. 그죠? 주격조사 생략 잘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게 체험 단독이죠. 민주가 밥 먹는다에 민주 밥 먹는다 해도 먹는데 누가 먹어? 민주임을 알 수 있으니까 격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격조사 생략하고 내가 다른 뜻을 좀 추가하고 싶어. 그게 무슨 조사죠? 보조사죠. 됐나요? 대표적으로 주어 자리 잘 결합되는 게 은는 만도입니다. 그런데 이 은는은 주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되셨나요? 우리말의 주격 조사는 4개 풀립니다. 뭐? 이가, 깨서, 에서. 이가는 사실 같은 급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짜장면을 먹을 거야. 정말 주어의 예로 잘 되는 말이 나는이죠. 근데 이 나는은 너는 주격 조사가 아니고 보조사입니다. 그렇죠. 주격 조사를 빼고 뭐가 들어간 거야? 보조사가 들어간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 너의 추가적인 뜻은 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단독으로 말하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도 짜장면 먹을래? 너가 짜장면 먹을래? 가가 주격조사. 근데 너도 하니까 이게 함께라는 뜻이 되죠. 그죠? 내가 먹는데 너도 같이 먹을래? 이런 미묘한 뜻을 우리말은 조사로 정말로 잘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말이 뭐가 발달한 단어다? 말이다? 조사가 발달한 거죠. 그렇죠? 다 이렇게 마지막에 보조사 딱 붙여버리면 뜻이 정말 깊이 미묘하게 달라지죠. 자, 그래서 보조사. 그 다음 아까 우리가 했던 절 또는 안긴 문장 명사절이 즉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고 있는 덩어리가 뒤에 서술어 부분을 명사처럼 싹 만들어버리면 무슨 절이 돼? 명사절이 돼. 나는 밥을 먹는다를 나는 밥을 먹었음 음으로 바꾸면 명사처럼 돼. 거기 조사 이가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 아는 문장에 뭐가 돼? 그 덩어리 전체가 명사절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볼까요? 형주가 돌아온다라는 혼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돌아오기로 바꿔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 뭘 통해서? 기라는 명사 전성 음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이요. 그죠? 용어는 그대로 살려놨으니까 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명사 전성 음이 기를 붙이니까 형주가 돌아오기가 되면서 뭐를 붙일 수 있어? 주격조사 가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형주가 돌아오다라는 절이 형주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전체 아는 문장 속에 통째로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분명히 두 개의 절이 어절이 두 개의 어절 맞죠? 헷갈립니다. 형주가가 전체 문장의 주어는 아니에요. 맞죠? 형주가 돌아오기 전체가 쉽지 않다의 주어예요. 명사절 안으로 들어가면 형주가는 안긴 문장, 형주가 돌아오기라는 명사절, 안긴 문장의 뭐가 되나요? 주어는 될 수 있죠. 그죠? 됐죠?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또는 미음, 기로 끝나서 혼 문장을 안긴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고 끝부분을 거기 다시 뭐를 붙일 수 있다? 주격 조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는 꼭 격조사 부분은 아닐 수 있죠. 형주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내랑 똑같이 그거 할 수 있어? 주격조사 생략할 수 있고 보조사 붙일 수 있고. 되셨나요? 주어 이해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목적어는 타동사가 스스로로 쓰인 문장. 자 영어에서 타동사, 자동사 많이 하는데 우리말은 그 부분이 그렇게 그거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을 보면 대상을 보면 되겠죠. 서술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 그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적어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서술의 대상은 사실은 목적어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부사어도 될 수가 있어요. 서술의 대상은. 그래서 우리 객체 높임에서는 그 객체가 목적어도 되고 뭐도 되나요? 부사도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말의 목적어는 뭘로 정의하냐면 서술의 대상이면서 목적격 조사 을를 붙이거나 생략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목적격 조사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뭐를 붙여버리면 부사격 조사를 붙여버리면 부사어로 우리 취급하지 서술의 대상이지만 뭐는 안 돼? 목적어는 안 돼요.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는 조사를 중시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어. 체언에 뭐를 붙인다? 목적격 조사 을을 붙입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 당연히 격조사 뭐 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죠. 체언 단독. 민주가 책 읽는다 해도 책을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뭐 할 수 있어? 격조사 생략하고 부사격 조사 말고 보조사 붙일 수 있어요. 됐나요? 이를테면 미나는 만화책도 자주 본다. 도는 보조사죠. 됐나요? 그리고 보조사를 붙인 데다가 목적격 조사를 또 붙일 수도 있어요. 그 아기는 동화책만을 좋아한다. 전부 다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사절에 주격 조사를 붙이거나 생략하거나 보조사 붙인 게 주어 될 수 있었죠.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거나 얘도 떼거나 보조사 붙여서 뭐 될 수 있다? 목적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시 시험에 보조사 붙은 거에 붙은 거가 예. 격조사가 생략된 건 아니죠. 미나는 만화책도 자주 본다에 격조사를 생략하고 보조사를 붙였다고 봐야죠. 만화책을 돈은 아니고 만화책을 돈 아니잖아. 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격조사를 붙이지 않고 보조사를 붙인 것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적격 조사를 통해서 목적으로 정립이 되는데. 근데 그 밑에 체험 보조사, 목적격 조사 순서로 가면 되는데 체험 목적격 조사 생략 보조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질문을 한 번만 더 해볼래요? 그러면 체험 보조사 다 밑에 체험 더하기 보조사 목적 조사에서 이거는 말이 되는데 예. 그 위에 보조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조사에 따라서 그리고 서술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공식 이를테면 일관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굳이 체험 플러스 보조사에 격조사를 생략하고 보조를 붙였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어를 규정할 때 을을 붙이는 걸 기본적으로 목적어라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을이 없는 목적어는 어떻게 봐야 된다?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고 보조사가 갖다 붙어서
추가적인 뜻을 더했다라고 제가 우리가 이제 그걸 설명해 보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명사절이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목적어 될 수 있다, 그죠? 나는 들었는데 뭘 들었죠? 형주가 돌아왔음을 들었어. 근데 두 어절을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형주가 돌아오다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절이 됩니다. 맞나요? 돌아왔다를 물로 돌아왔음, 음이라는 명사 전성 의미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어. 자, 우리말은 보어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조건을 많은 걸 만족시켜 보어가 됩니다.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되다 아니다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내용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이다. 굉장히 설명이 빈약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서술어가 어디에서만 되다 아니다라는 문장에서만 보어를 우리 생각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주어가 아니면서 복격 조사 이가가 붙어야 됩니다.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가 아니면서 복격 조사 이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격 조사도 이가죠. 복격 조사도 이가예요.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는 문장에서 이가가 붙는 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주어 말고 이가가 붙어 있는 그 덩어리를 보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주격 조사도 복격 조사, 아니 목적격 조사도 생략될 수 있었죠. 그래서 복격 조사는 뭐 될 수 있어? 생략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복격 조사 대신에 무슨 조사? 보조사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부사 격 조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서술어가 아무리 되다 아니다라 해도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면 우리는 걔를 뭘로 취급한다? 부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문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복격 조사 이가가 붙어 있는 거 봅시다. 서술어가 뭐인 것부터 확인해야 돼? 되다 아니다부터 확인해야 돼. 그럼 보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서준이가 소방관이 되었다. 서준이가 소방관이 둘 다 이가 있네. 이가가 있는데 자, 누가 되는 거야? 서준이가 되었죠. 그래서 서준이는 주어죠. 그죠? 그래서 주어는 빼고 나머지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있는 소방관이 이 애가 뭐가 된다? 보어가 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복격조사가 생략되고 그냥 체험 단독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바보 아니다. 일단 서술어가 뭐죠? 되다 아니다죠. 주어는 누구야? 나는이죠. 그럼 주어 빼고 복격조사 이가가 있거나 복격조사니까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보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격조사 없어진 자리에 뭐도 보조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남자가 바보는 아니다. 되다 아니다. 서술이 됐죠. 주어는 그 남자가입니다. 그리고 바보는에 보조사 는이 붙었으니까 얘를 보어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물이 맨날 되는 예죠. 얼음이 되었다와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서술어 되다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주어 아닌 얘 둘 중에 복격조사 이가가 붙었거나 생략된 놈은 뭐가 될 수 있어? 또는 다른 보조사가 붙은 건 보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으로는 뭐죠? 부사격 조사라서 으로는 부사어로 취급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견문장할 때 할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이제 보조사는 보통 어떤 형태가 되냐면 서술어 앞에 체언이 두 덩어리가 연속해서 올 때가 많죠. 대부분 그렇죠. 주어, 보, 서술이니까. 근데 이 형태가 뭐하고 많이 닮았죠? 서술절,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 지금은 헷갈릴 일이 없는.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서술어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 이거가 붙었어? 그럼 이게 보호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보호 아니죠. 서술어 자체가 뭐다? 되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배울 서술절이야. 그지? 저 덩어리 자체가 뭐가 돼 있어? 서술어 기능을 해요. 그래서 저 이만큼이 안긴 문장이죠. 서술절이라고 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서술어, 최종 서술어 앞에 체언구가 체언 어절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보호의 조건을. 그 다음에 서술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중요한 이야기다 했었군요. 자, 서술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구조로 문장에서 초반에 했었죠. 어찌하다 동사를 가지고 서술을 하거나 어떠하다 형용사 그 다음에 무엇이다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용언의 기본형을 뭐 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가다, 풀고, 시원했다 이런 말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서술 조사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서술을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끔은 아까도 말했지만 격 조사는 생략이 잘 돼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 생략한 우리의 꿈은 언제나 합격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서술을 해요. 합격도. 되겠습니까? 이걸 문장으로 본다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용언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두 개죠. 그러니까 품사는 두 개지만 사실은 하나의 용언처럼 기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핵심 뜻을 나타내는 우리는 어려운 말로 본 용언이라고 해요. 뒤에 것을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두 개라서 띄어 쓰지만 심지어 이거는 띄어쓰기를 붙인 것까지 허용까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진이는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급식을 많이 먹지 못했다. 부정어도 사실은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먹지 못했다. 전체가 서술어 기능을 한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거는 뭐는 아니야? 서술절은 아니죠. 그냥 용언이 두 개가 연결된 거니까. 그 다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절이 서술어 기능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서술절이랍니다. 이건 보호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시다. 자, 일단 많으시다가 보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많은 게 아니잖아. 그치? 걱정이 많은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걱정이 많으시다를 통째로 뭘로 본다? 서술절로 보는 거죠. 서술어로 보고. 그 안에 걱정이 많다라는 주어 서술 관계가 있으니까 이름을 뭘로 붙인다? 서술절로 붙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자체가 서술어고 그거에 대한 주어는 선생님이 된다. 됐나요? 이건 이제 문장 구조에서 조금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단원 문장 성분. 이제 주성분 다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제 부속 성분 갑니다. 부속 성분. 자, 부속 성분의 두 가지는 관형어와 부사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말을 수식해서 우리는 부속 성분이라고 하고요.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끔 생략하지 못하는 부속 성분이 있다. 그 중에 부사어가 생략 못하는 성분이 뭐라고 하더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관형어. 관형어 하는 일은 뭐다?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존 명사 앞에서는 생략합니다. 이거 복잡한 내용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자, 아까 무슨 말이 있었죠? 부속 성분은 필수적 부사 빼고 기본적으로 부속 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죠. 그런데 필수적 부사가 아닌데도 생략할 수 없는 애가 있어. 자, 우리 의존 명사라는 애가 있었죠. 의존 명사 왜 의존 명사야? 꼭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그럼 관형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관형어는 생략할 수 없겠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구조. 첫 번째 품사가 뭐일 때? 관형사일 때. 다른 말로 사전에 찾으면 얘가 뭘로 나와? 관형사로 나와. 하나 더. 관형사는 형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불변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새, 헌, 옛 이게 다 고정되어 있는 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 들어오면 무조건 관형어만 되죠. 관형사는 문장 속에서 관형어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석호는 오늘 고등학생으로서 첫 시험을 쳤다. 이 첫. 자, 그 다음에 관형어 역할을 하게 하는 조사, 관형격 조사입니다. 우리말에 의가 있죠. 의. 그럼 이 조사니까 누구한테 붙는다? 체언에 붙겠죠. 그래서 한 어절을 이룹니다. 체언과 관형격 조사. 이 덩어리가 뭐가 된다?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관형어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석호의 소원. 이 소원이라는 체언을 석호의가 꾸며주죠. 됐나요? 그래서 석호의까지가 관형어가 됩니다. 역시 관형격 조사도 격조사다. 생략 잘 됩니다. 생략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체언 더하기 체언 띄우고 체언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적 상승을 기대합니다. 풀면 성적의 상승이죠. 근데 의를 빼버리고 앞에 있는 성적이라는 체언이 뒤에 있는 상승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뭐다? 이 성적의 역할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의미. 자, 용언의 어간, 동사나 형용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 했고 했다로 마무리하지 않고 뭐 하는, 뭐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뭐 할, 뭐 하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뒤에 명사가 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덩어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그런 덩어리들을 관형사형 의미라고 합니다. 아까 조금 되돌려 볼까요? 주어나 목적 할 때 명사형 전성음이 있었죠. 이 풀네임은 관형사형 전성음입니다. 원래 동사나 형용사를 관형사처럼 성격을 바꾼다 해서 전성음이라고 그러죠. 됐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은, 년, 는, 을, 리얼, 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성실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 성실하에 뭘 붙여? 리얼을 붙여. 그럼 성실한이 돼요. 성공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죠? 거기에 성공하에 리얼을 붙여서 성공하를 붙입니다. 그럼 얘들이 뭐가 되는 거야? 성실한 학생에서 학생을 꾸며주고요. 성공할 끝에 하고 끝이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영혼의 관형사형이 체언을 꾸며줄 때 이 용언의 관형사형은 자기 안에 앞에 뭐가 있는 거죠? 혼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되었을 때 그 문장은 100% 관형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 자, 기억하십시오. 뒤에 또 할 겁니다. 자, 이 말 이해되셨나요? 석호는 보세요. 짧은 것도 보십시오. 석호는 성실한 세어절의 짧은 문장이죠. 근데 얘 홍문장 아닙니다. 얘 겹문장이고 그 중에서 아는 문장입니다. 석호는 성실한 학생이다. 얘 주어죠. 성실한이 관형어예요. 근데 이 성실한에 뭐가 있어? 석호가 성실하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이 덩어리 이만큼이 뭐야? 관형절입니다. 됐죠? 관형절에 갖고 뭐가 덩어리가 많은 건 눈에 띄는데 이렇게 용은 한 덩어리만 갖고도 관형절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어. 오늘 조금 기나요? 다 돼갑니다. 앞에 기초를 많이 닦아서. 자, 부사어.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관형어도 수식할 수 있고요. 자기 말고 다른 부사어도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단어나 문장을 이어준다 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거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게 지금 사실은 부사가 뭐도 할 수 있다? 체언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체언 수식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일단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 부사가 되는 부사어가 되는 또 족보 봅시다. 뿌리가 부사야. 뿌리가 부사.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부사어가 될 수 있죠. 은서는 밥을 빨리 먹다. 빨리를 사전에 찾으면 뭐가 나오나요? 빨리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조금 땡겨서 해볼게요. 빨리는 그런데 누가 봐도 빠르다에서 온 것 같죠? 근데 빨리는 빠르다에서 원은 두지만 새로운 단어로 뭐가 되었어? 파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로 자기 독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빠르다가 빠르고 빠르니 빨랐다 등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르게가 있죠. 빨리와 빠르게는 의미도 비슷합니다. 문장에서 다 무슨 역할을 하죠? 부사어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빨리는 부사라고 보고요. 빠르게는 품사는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가 뭐 한 거야? 활용을 해요. 조심하세요. 공격까지지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사전에 부사로 등록된 놈이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한 김에 그것도 할까요? 뿌리는 용언이야. 그치? 용언의 활용형, 부사형 전성음. 아까 관형을 만들어주는 것은 관형사형 전성음이었죠. 명사절 만드는 것은 명사형 전성음이었죠. 그럼 얘는 뭐? 부사형 전성음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뭐, 개, 뭐, 도로. 됐나요? 네. 그래서 은서는 빠르게 뛰었다. 빠르다를 활용한 걸 봅니다. 그럼 빠르게 품사를 물어보면 얘는 형용사라고 해요. 용언이라고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온 김에 부사절까지 합시다. 부사절이 있습니다. 절이니까 덩어리 속에 뭐가 있다? 주어, 서술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서가 눈썹이 휘날리게 뛰었다. 눈썹이 휘날리다라는 주어 서술 관계가 있죠. 근데 통째로 뛰었다를 수식하니까 이 줄 전체가 부사어 역할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었다? 서술어 휘날리다에 내나 마찬가지죠. 부사의 의미 개, 도록, 듯, 이, 아서 등으로 마무리를 하면 부사절로 안긴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로 안기면 이 전체 문장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어서 그 안긴 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이때까지 계속 말해왔던 부사격 조사였죠. 그래서 체언에 부사격 조사를 붙여요. 은서는 학교에 간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은서는 또리와 만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부사 더하기 또 보조사. 부사격 조사에 보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건 지금 안 해놨는데 은서는 빨리도 걷는다. 그러니까 부사에 도를 붙일 수 있죠. 그죠? 보조사 붙여서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십시오. 은서는 학교에 간다에 은서는 간다 하면 뜻이 불분명합니다.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꼭 필요한 부사어예요. 은서는 또리와 만났다. 뭐 철수는 아버지와 닮았다. 그 또리와 아버지와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은서는 만났다. 어떻게 하라고? 자, 누구를이 올 수도 있지만 누구와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와가 꼭 들어가야 된다면 꼭 들어가야 되는 뭐다? 필수적 부사.
됐나요? 그래서 부사어지만 생략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다시 왼쪽을 정리해 볼게요. 주성분과 부속성분으로 우리가 성분을 갈라놨는데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분들을 필수적 성분과 수의적 성분으로 나눕시다. 필수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수의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뭔가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필수 성분. 문장을 성분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됐나요? 그렇게 되면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로 들어가는데 서술어가 꼭 필요한 필수 부사어도 필수적 성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주성분은 아니지만 그 개념이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기준 필수적 성분과 수의적 성분 나누면 필수 성분에 누구 들어간다고? 필수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의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뜻이라서 뺄 수 있다는 의미로서 관형어와 부사어. 근데 이 부사어에는 필수적 부사어는 뭐 된다? 빠지는 겁니다. 독립부동물은 뺄 수 있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성분, 부속성분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필수적 성분과 수의적 성분이라는 용어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독립성분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독립어 하나가 있습니다.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다? 첫 번째, 감탄사. 두 번째, 체언 더하기 호격조사. 호격조사는 부른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시어. 그 다음에 대답하는 말. 예를 볼까요? 자, 감탄사. 어머나 벌써 꽃이 피었네. 애구머니 깜빡이었네. 이 어머나나 애구머니 같은 말. 됐나요? 그 다음에 은혜야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신이 쉬어. 자, 은혜야라는 복격조사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신이란 말에 이시여라는 복격조사가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독립어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춘, 정치를 걷고 이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쓰는 말이다. 이런 말을 우리 어려운 말로 제시어라고 해요. 체언단독.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해라.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 말들 다 뭐라고 한다? 독립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오늘 아마 공부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서술의 자릿수. 사실은 이 서술 때문에 주어도 규정되고 맞나요? 목적어도 보어도 규정되죠. 서술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서술의 성격을 자릿수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서술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자릿수는 이 서술어가 오면 어떤 문장 성분이 와야 되는지 그 개수가 한 개만 있으면 한 자리 서술어. 이 서술어가 오면 문장 성분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 이 서술어가 오면 문장 성분 세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서술어를 세 자리 서술어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 미리 말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다이어일 때 그 뜻에 따라서 자릿수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어 사실은 동어미어일 때 또 뭐도 자릿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단은 그건 좀 이따 다시 덧붙이고 그러면 한 자리 서술은 누구를 필요하고 두 자리 서술은 뭐를 필요하고 세 자리 서술은 뭐를 필요한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자, 한 자리 서술어 누구만 있으면 돼? 주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 서술어의 품사는 자세히 보면 동사 중에 자동사, 목적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형용사일 경우. 이를테면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자, 문장 성분은 주어도 있고 부사어도 있습니다. 맞나요? 피었다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런데 이 활짝은 없어도 되는 부사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주어 하나니까 이 피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피다는 동사인데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자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드라미가 너무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쁘다. 형용사죠. 너무는 부사어이지만 꼭 없어도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맨드라미라는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피다와 예쁘다라는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하나하고 목적어이거나 주어 하나하고 보어이거나 주어 하나하고 이거는 부사인데 빠지면 안 되는 부사, 필수 부사. 그런 서술어를 뭐라고 한다? 두 자리 서술어. 됐죠? 볼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적어를 필요하면 타동사가 되겠고 보어를 필요하면 되다 아니다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필요 없는데 필요 부사가 필요하니까 필수적 부사를 요구하는 자동사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다. 나는 매일 떡볶이를 먹는다. 이 먹는다는 나는과 떡볶이는 꼭 필요해요. 매일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먹다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죠. 이런 아이는 두 자리 서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멋진 선생님이 되겠다. 되다라는 서술어죠. 주어와 보어 있어야 되겠죠? 멋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닮다. 나는 아버지와 정말 닮았다. 정말은 없어도 되지만 아버지와는 없으면 돼요. 근데 아버지와도 부사하고 정말도 부사하거든요. 그럼 정말은 수의적 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말하자면. 그럼 아버지와는 뭐 필수적 부사라서 두 자리 서술어에서 주어와 저는 필수 부사어로서 두 자리 채우는 아이들이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 잘 보세요.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뭐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 필수적 부사.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가 다 필요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 되셨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아니야. 그 아까 하고 돌아가죠. 우리말의 보어는 매우 제한적이야. 서술은 뭐 되다 아니다. 즉 두 자리 서술밖에 없어요. 보어가 있는 것은. 그럼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영어 생각하면 안 돼. 우리말은 필수적 부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자리는 순서는 바뀌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 주다, 보내다, 삼다, 여기다. 볼까요? 여기가 어제 나에게 꽃을 주었다. 여기 주어 필요하고요. 어제는 없어도 되는 부사. 꽃을 꼭 필요한 목적어. 그 다음에 나에게도 꼭 필요한 부사. 이거 자리 바꿔서 연희가 어제 꽃을 나에게 주었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나는 연희를 진짜 친구로 생각한다. 이 진짜는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어입니다. 없어도 돼요. 나는 주어 필요하고 연희를 목적어 필요하고 친구로 필요해요. 이 여기다 대신에 뭐를 넣어도 말이 될까요? 삼았다. 그죠? 삼다. 삼았다. 뭐 삼는다.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활용해도 되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릿수를 확인하는 방법. 자, 그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보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깔고 갈게요. 문장 부속 성분은 뭐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이거 보세요. 품사는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단어 하나가 품사가 여러 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변하는 개념이 아니야, 그렇지? 고정돼 있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자 명사 하나가 조사가 결합돼가지고 또는 조사 생략해가지고 주어도 될 수 있죠. 목적어도 될 수 있죠. 보어도 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동사가 서술어도 될 수 있지만 관형어도 될 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뭘 붙여서? 관형사 용의를 붙여서. 부사어도 될 수 있었죠. 부사 전성 의미 붙여서. 주어도 될 수 있었습니다. 명사 전성 의미를 붙여서. 그래서 품사는 고정되어 있는데 문장 성분은 그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품사가.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새 옷, 새로운 옷, 수지요. 새로운 수지가 전부 다 관형어지만 새는 관형사, 새로운은 형용사, 수지에는 체험대하고 하는 조사.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릿수. 자, 이제 요거 아까 안 하고 아까 넣은 거라서 지금 조금 헷갈렸습니다.
서술어 자릿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테면 우리 쉽게 생각해서 이동한다는 뜻이 가다는 주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다? 우리말에서는 필수적 부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는 한 자리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동음이 이어 같은 거.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단어고 자릿수도 달라요. 이건 동음이 이어고. 그 다음에 같은 하나의 단어가 다이어가 되면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자릿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쓰이면 이제 사전을 바로 갈까요? 자, 사전에 찾았는데 땡땡을, 땡땡이, 땡땡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문장의 주어를 빼고 꼭 필요한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들이 있으면 이 단어는 두 자리 써줘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세 자리 써줘요. 근데 한 단어가 다이어로서 뜻을 가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음이어, 얘는 요거 하나 있죠. 얘는 두 자리 써서로, 얘는 뭐? 세 자리 써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겠다? 서술의 자릿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있는 문형 정보, 이 문형 정보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무엇에게. 그럼 보면, 제가 두 자리 써줘요. 한 개 있다고 한 자리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있으면 세 자리 써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